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방사광 가속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소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저는 충북대학교 물리학과의 김동현입니다. 먼저 방사광 가속기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광 가속기는 어, 어떻게 보면은 가속기의 역사는 물론 이제 물체를 그냥 지구에 지표면에 이렇게 그냥 떨어뜨려도 가속을 하면서 떨어지죠. 근데 그런 자연적인 가속기 말고 인공적으로 입자를 가속하는 거는 뭐 사람들마다 다른데 보통 이제 러더포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할 때 러더포드가 알파 입자를 가속시키면서 얇은 그 금속 포일을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으로 보는 시초의 가속기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가속장치, 입차 가속장치 말고 가속기로부터 이제 광이 나오는 거, 방사광 가속기, 본격적인 가속기를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경우가 이제 그 사이클로트론이거든요. 사이클로트론은 이 어니스트 올랜도 로렌스라는 분이 이제 개발을 하셨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1939년에 노벨상을 받으세요. 하여튼, 그래서 미국에 보면은 국립연구소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그 로렌스 이름을 딴 그 국립연구소가 있어요.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라고, 뭐 버클리는 지명이고, 하여튼 여기 국립연구소를, 어, 만들 때부터 그 로렌스가 본인이 개발하신 이제 사이클로트론 장비 이렇게 설치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국립연구소로 커가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개인 연구 위주로 하다가 이제 로렌스가 그 가속 장치 이런 거 개발하고 하면서 여러 사람이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 국립연구소 개념이 이제 이때부터 처음 생기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요게 이제 그 가속기가 되겠고요. 이 가속기마다 이름이 있는데 이 가속기의 이름은 Advanced Light Sourc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소스니까 광원인 거죠. 그래서 가속기의 그 기능, 목적이 아주 잘 나타나 있죠. 가속기는 결국 광원입니다. 방사광 가속기는. 그래서 사이클로트론 같은 경우면 이건 그냥 뭐 역사를 배우는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가속을 했냐면 그 전까지는 뭐 전자를 가속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아주 높은 전압을 양단에 걸어서 쭉 가속시키면 되겠죠. 근데 그러려면 전자를 빠른 속도로 가속시키려면 너무 큰 거대한 그 선형의 가속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분 아이디어는 전자를 좁은 공간에서 가속시키기 위해서 보통 이제 자기장을 세게 걸면 전자 궤적이 이렇게 휘거든요. 로렌츠 힘이라는 걸 받아서 휘는데 이렇게 휠 때 이 부분 지날 때 가속을 시키고 그럼 좀 빨라지고 이렇게 휘고 이 부분 지날 때 가속을 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싱크로를 해가지고 이렇게 원운동을 할 때 이 판 사이를 지날 때마다 가속을 시켜서 점점 빠르게 이렇게 하면 그 선형 가속기가 아닌데도 이렇게 컴팩트한 공간에 아주 빠른 전자를 이제 가속을 시킬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사이클로트론이고 이게 이분이 제일 처음 만든 그 사이클로트론 모형이에요. 4.5인치. 이걸로 이제 그 실험을 해서 된다는 거 확인하고 이런 식의 그 60인치 가속기를 만들게 되는데 지금으로 치면 60인치 별로 뭐 요만한 게 무슨 거대 장치냐 하는데 그 당시 1930년대 요때는 굉장히 거대한 장치였고 이게 거대 과학으로 가는 그 시발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60인치 가속기를 만들 때 그 관여하셨던 분들이 쫙 있는데 이분들 보면은 다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요 분이 이제 로렌스고 요 분이 오펜하이머 그리고 뭐 쭉 보면은 뭐 윌슨, 맥밀런, 알바 다 노벨상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과학자들이 전부 모여서 총력적으로 협력을 해서 만든 이제 거대 장치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이렇게 많은 그 훌륭한 과학자들이 모여서 하는 경우는 거의 처음인 거죠, 이게. 그래서 가속 장치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가속 장치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처음 사이클로트론에서 출발해서 뭐 베바트론 뭐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지금은 철거돼서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싱크로트론이라고 하는 요게 요새 말하는 결국 그 우리가 말하는 방사광 가속기거든요. 그래서 싱크로트론 개발이 되고
요게 보통 1980년대, 90년대에 많이 전 세계에 이제 지어지게 됩니다. 요새도 물론 지어지고,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긴 원형 가속기를 이제 그 방사광 가속기 싱크로트론 뭐 라이트 소스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포항에 이제 방사광 가속기가 있죠. 그래서 하늘에서 본 사진인데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다른 건물들도 있지만 결국 그 가속기, 가속 장치는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가속기 보면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죠. 그리고 얘는 더 넓은 영역을 본 건데 여기가 우리가 방금 얘기한 원형 가속기가 있고 여기 보면 굉장히 기다란 게 있죠. 이게 이제 그 선형 가속기인데 이게 4세대 선형 가속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3세대 원형 가속기고요. 그리고 오창에 짓는 건 이제 4세대 원형 가속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하여튼 뭐 기술 개발이 되면서 한 차원 더 그 성능이 좋은 방사광 가속기가 개발되면 그거 이제 세대 하나를 더 올리게 되고요. 오창에 짓는 게 4세대 방사광 가속기니까 이거보다 좀 더 좋은 스펙의 이제 광들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가속기라는 거를 그 개념들을 보면 아까 봤듯이 이제 원형 장치가 이렇게 있는데 그 원형 그 장치 건물 안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 이런 식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런 그 전자가 다니는 이런 그 통로가 이렇게 있고요. 전자가 다니는 통로가 있고 이 통로 안을 전자가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운 뭐 99.9999 뭐 9가 한 5개쯤 있는 퍼센트 정도의 속도로 이제 빠르게 돌고 있고 거기에 접선 방향으로 이런 선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선들을 이제 빔 라인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전자가 이렇게 돌다가 살짝 꺾이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 접선 방향으로 빔, 이제 광선이죠. 라이트 빔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 빔 나오는 요 끝단, 요 부분을 이제 엔드 스테이션이라고 하고 빔이 다니는 요 부분을 빔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빔 라인 엔드 스테이션에서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필요한 실험들을. 그래서 실제로 원형 가속기 안에서 실험을 하는 게 아니고 요 빔라인이 이렇게 쭉 접선 방향으로 나와 있고 요 끝에서 이제 대부분 이제 이용자들이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빔 라인들이 굉장히 많고 빔 라인마다 이름이 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런 빔 라인 하나를 딱 떼어서 보면 요런 식의 또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그 광원 요런 빔이 출발하는 요 지점이 되겠고요. 광원에서 빔이 나오면 여러 가지 이제 광학계를 거쳐서 결국 이제 시료에 닿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료가 놓이는 곳이 요 엔드 스테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빔 라인들은 보통 이제 가속기마다 한 뭐 3, 40개 정도 이제 달리고요. 큰 가속기는 40개 정도 설치되고 작은 가속기는 뭐 30개나 그 이하인데 오창에 짓는 4세대 가속기에는 이제 40개까지 들어갈 수 있게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포항 가속기에는 한 30개, 35개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빔라인 엔드 스테이션에서 실제 실험이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엔드 스테이션 가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한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이 빔라인 엔드 스테이션마다 빔라인 과학자들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실험하는 목적 그리고 뭐 에 맞춰서 이제 도와주십니다. 실험 세팅도 해주시고 하고 물론 이제 우리도 이걸 잘 이해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전문가 과학자가 빔라인 사이언티스트가 계셔서 이제 실험을 도와주시고 진행해 주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실제 빔라인 중에 여기는 이제 제가 일했던 빔라인인데 좀 깨끗하죠. 사실은 되게 복잡한데 사진 찍느라고 이제 청소를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현미경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현미경처럼 안 생겼죠. 그렇지만 어쨌든 뭐 똑같습니다. 광이 이렇게 나오고 온갖 광학계를 거쳐서 광이 나오면 이 부분에 이제 시료가 놓이게 되고요. 이 부분이 디텍터가 있어서 시료를 관찰하게 되고 뭐 연구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닌데 뭐 대충 이런 연구들을 이제 진행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까지 그 방사광 가속기에 대해서 요약을 말씀드리면 원형 저장링에 광속에 가까운 전자덩어리를 저장을 하고 그래서 계속 이제 돌고요. 거기에 접선 방향으로 많은 수의 빔라인이 이제 설치가 되는데
기초과학이나 공학, 뭐 모든 과학에 굉장히 좋은 그 장비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방사광 가속기가 발생하는 것이 결국 뭐냐, 빛이라고 했는데, 그 빛 중에 특히 X선 영역의 빛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X선 하지만 가속기에선 X선이 워낙 나오기 때문에 X선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에너지가 높은 하드 X선, 그리고 에너지가 좀 상대적으로 낮은 뭐 소프트 X선 이런 게 나온다고 하고,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EUV라고 그 극자외선이죠. 자외선도 나오고 뭐 가시광도 나오고 적외선은 다 나옵니다. 근데 다만 요 영역, X선 영역의 빛이 가장 밝게 나온다. 그런데 그 밝게 나오는데 이게 그러면 병원 가도 X선 뭐 찍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X선보다 어느 정도로 밝느냐? 어마어마하게 밝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밝습니다. 뭐 10억 배, 100억 배 이렇게 밝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밝은 빛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냅니다. 전자가 거의 빛의 속도로 이렇게 오다가 여기 센 자석을 이렇게 놓으면 그 자기장 때문에 궤적이 이렇게 살짝 휘거든요. 이때 이제 접선 방향으로 밝은 빛이 확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워낙 빠른 전자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오는 빛이라 X선이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X선을 가지고 이제 저 빔라인에서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휘어서 전자궤도를 한번 휘어서 빛을 내는 빔라인을 이제 밴딩 매그넷 빔라인이라고 하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방사광 가속기가 이제 2세대 가속기가 되겠습니다. 3세대 가속기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느냐? 이를테면 뭐 이게 다는 아닌데 요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자석을 이런 식으로 그 조밀하게 배열을 하고 굉장히 정확하게 배열을 하면, 광속에 가깝게 가속된 전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위글링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때마다 한번 꺾일 때마다 빛이 나오고, 그 빛이 서로 막 마치 보강 간섭하는 것처럼 점점 강해지면서 이쪽으로 아주 밝은 빛이 확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그 3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밝은 빛이, 밝은 X선이 나오게 되는데, 그 X선 가지고 뭘 하느냐, 정말 온갖 것을 다 합니다. 너무 응용 분야가 많아서 이게 일일이 다 뭐 예시하긴 그런데, 이를테면 방사광 가속기 웹사이트 중에 lightsource.org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최근 4년간의 방사광 가속기 가지고 뭐 논문이 몇 편 나왔냐 그러면 4만 편이 넘게 나왔다고 하고, 뭐 생물학 쪽에서도 단백질 구조 보는 데에만 한 6천 개 이상이 나왔다고 해요.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코비드 19에 대한 연구도 이제 처음에 이제 팬데믹 상황 이제 처음에 발현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빠르게 가속기 커뮤니티에서도, 왜냐하면 백신도 만들어야 되고 치료제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밝은 X선 가지고 그 단백질을 때려서 구조를 빨리빨리 봐야 되기 때문에 뭐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신약들 이런 것도 방사광 가속기로 방사광 가속기의 도움으로 개발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얘기하자면 너무 많은, 저는 이제 물리학 쪽에서 온 거니까 물리학 쪽에서만 하더라도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한 연구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화학, 뭐 지구과학, 뭐 재료과학, 뭐 전자공학 이런 데서도 방사광 가속기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정도에서 방사광 가속기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